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흔한 증상이고 또 여러 원인으로 나타나는 질환의 위험 신호이기도 하지요. 옷을 입느라 팔을 뻗었는데 악소리가 날 만큼 팔이 올라가지 않고 이 통증으로 자다가 깨기도 하고, 그럴 때 얼른 떠올리는 질환이 유착성 관절 낭염입니다. 오십견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깨관절 주위염, 변비통으로도 얘기되는데요. 같은 질환에 왜 그렇게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이름의 증상과 원인이 모두 담겨 있는 걸까요? 오늘은 가장 흔한 어깨 질환 중 하나인 유착성 관절낭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이문세의 붉은 노을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통증이 생겨서 그런 걸까요? 이 나이로 짐작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온 이름이 오십견이지 않나 싶은데요.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지는 유착성 관절 낭염과 오십견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다른 이름으로 어깨 관절 주위염, 변비통이라고도 하고요. 이름이 여러 가지던데요. 자,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의 김용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나이 들면서 네. 어깨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어깨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어깨는 이제 머리서부터 상지를 연결되는 그런 관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구조를 보면 세 개의 뼈로 이루어졌거든요. 뭐 상완골하고 견갑골하고 쇄골 이렇게 세 개의 뼈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각각 뼈가 만나서 이제 관절을 이루잖아요. 네. 그리고 관절을 더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인대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뭐 근육들이 움직임을 담당하고요. 그 외에도 주변에는 혈관이나 신경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물에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구조가 복잡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뭐 관절에서 발생하게 되면 뭐 퇴행성 질환이 뭐 관절염이라든지, 인대에서 발생한다면 인대가 찢어지거나 손상된다든지,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파열되거나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든지, 그 외에도 뭐 석회건염이라든지 오십견, 어깨 충돌 증후군, 또 구조물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 손상,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어깨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그 석회화 건염이나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런 질환들은 그 뭐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찍어 보면 상태가 바로 확인되는 거죠.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되면 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제 진찰 소견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 어떤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더 아프냐 이렇게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어떤 질환인가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이제 확정짓기 위해서 뭐 방사선 촬영도 하고 필요하면 뭐 초음파도 하고, 그래서 인대의 어떤 상태를 확인하고, 또 관절 내 어떤 병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MRI 같은 이런 정밀 진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깨의 질환으로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통증이 이제 삼각근 위에 발생하게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힘이 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목 디스크로 이렇게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뭐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MRI를 통해서 영상 감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게 되고요. 또 어깨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이제 회전근개를 직접 관찰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초음파나 뭐 MRI도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엑스레이로 잘 나타나는 게 석회화 건염 같은 거거든요. 예. 이게 석회화 건염이라는 것은 힘줄 조직에 이제 석회가 침착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쉽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자, 그럼 흔히 이제 말하는 오십견은 어떻습니까? 오십견도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십견이라는 것은 관절막에 염증 변화가 나타나갖고
움직임에 어떤 제한이 생기고 막 통증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밤에 잘 때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예. 쉽게 말하면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십견은 사실 방사선 뭐 엑스레이나 또 혈액 검사상에 뭐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이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또 간단하게 어떤 운동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방사선을 그러면 찍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상 소견인데 찍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찍는 이유는 이 어깨 관절의 연골이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어깨 관절이 뭐 탈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찍어볼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예, 석회화 근염이나 뭐 회전 근개 파열 이런 질환들과 비교할 때 특히 이제 오십견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예, 왜 그렇게 이름이 불리는 걸까요? 오십견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50대 중반에 많이 발생하는 어깨 질환이다 해서 이제 오십견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예. 그런데 뭐 50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즘은 뭐 40견, 뭐 30견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십견은 50대만 걸리는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어깨를 많이 쓰다 보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라든지 자세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갑상선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 오십견이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50대 중반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어서 그런 건데 이게 뭐 젊은 층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뭐 40견 이렇게 불릴 수도 네, 있겠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50견의 원인이 이제 노화인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0견이라는 게 50대 중반에 많이 생기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노화인 거지요. 뭐 그러나 이제 50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요. 노화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잘못된 자세라든지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하나의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네.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에도 오십견답게 노화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관절낭이 노화가 돼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십견이 젊은 상에도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잘못된 자세, 특히 이제 어깨가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간 이 거북목 자세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자세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제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일 거고요. 또 어깨가 우리가 가장 또 많이 쓰는 근육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네. 가장 크게 또 쓰는 근육이니까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또 일찍 고장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이유 없이 팔을 갑자기 들어올리기가 힘들어지고 또 옷을 입다가 뭐 악소리가 날 정도로 통증이 생기기도 한다는데 근데 이때 이제 50견인가 그렇게 의심하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오십견은 이제 처음에는 어깨 부위가 가끔 아프다가 좀 좋아졌다가 아프다가 이렇게 좀 호전됐다 악화되는 것들을 반복하다가 점점 이제 통증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누워 있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 밤에 주무시다가 누워서 이렇게 뭐 뒤척이다 보면 어깨가 눌리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또 손과 손가락까지 이런 통증이 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어떤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사실 어깨는 움직임이 많은 그런 관절이거든요. 맞아요. 예. 뭐 상하, 좌우, 뭐 360도 회전이 가능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팔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게 되거든요. 뭐 처음에는 안쪽으로 돌리기 힘들고 증상이 심해지면 뭐 앞쪽이라든지 옆쪽이라든지 뒤로 돌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죠. 뭐 세수하거나 머리 빗거나 뭐 밥숟가락 사용하거나 뭐 옷을 입고 벗고 뭐 화장실 가서 뒤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죠. 예.
유착성 관절 낭염, 또 동결견, 견비통, 또 뭐 견관절 주위염 이렇게 네, 여러 네.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이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건지요. 뭐 이것들은 뭐 거의 같은 병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또는 증상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별명을 붙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깨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고 뭐 통증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십견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오십견은 사실은 이제 병명이라기보다는요. 어깨 관절 주위에 나타나는 병을 나타내는 어떤 증상을 표현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오십견의 의학적인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 낭염 또는 뭐 견관절 주위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염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이 관절량에 염증이 생겨서 유착됐다. 그래서 통증도 생기고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상적으로 보면 어깨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나 그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다라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결이라는 얘기는 얼어붙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또 견관절 주위염이라는 것은 어깨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생해서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움직이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견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비통이는 어깨하고 팔꿈치 이런 부위가 아프다. 그래서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름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그 원인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대부분 보면 이제 염증에서 생긴다. 그다음에 뭐 차가워져서 생긴다. 또 많이 써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오십견이란 말대로 퇴행성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잘 생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이제 유착성 관절 낭염인데요. 관절낭이라는 곳이 있는 거고 그곳에 이 염증이 생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어깨 관절은 이제 관절낭 이라는 캡슐이거든요. 관절낭이라는 구조에 둘러싸여 있고요. 말 그대로 어깨 관절을 주머니처럼 감싸고 있는 조직, 캡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뼈나 관절 그 자체보다는 근육이나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의 기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요 안정화를 도와주는 관절낭 같은 구조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량은 이 어깨 관절의 이제 움직임을 안정화시켜주고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관절낭 내부에는 아주 적은 약이지만 이 윤활유 같은 활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활액이 바로 이제 각 구조물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관절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관절낭 자체가 들어붙고 그리고 단축이 되면서 그러면 통증도 생기고 어깨를 움직이는데 상당히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가장 큰 증상이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즉 어깨가 뭐 상하 좌우 360도 회전하는데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팔을 들어 올리는데 유착이 되다 보니까 그걸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아당기고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더 많이 힘을 들고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이 힘을 못 쓰니까 딱 달라붙어 갖고 통증도 생기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예. 이제 통증으로 힘들긴 하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회복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십견은 앞에 이제 동결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동결이라는 거 얼어붙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음이 얼었으면 항상 얼어 있는 게 아니라 녹는 과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얼었다 녹는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이게 이런 형태의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 병이 진행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통증과 어떤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는 염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음이 얼려고 하는 결빙기, 그리고 또 얼음이 얼어붙는 시기, 그리고 얼음이 녹는 시기,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네. 이게 각각 한 3개월에서 4개월 거쳐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통증 질환이다 봐서 저절로 낫는 뭐 자가 회복 질환이다, 이렇게 뭐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제 50견은 저절로 낫는가, 세월이 약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시간이 지나면 나니까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통증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상당히 불편해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50견 환자들의 한 50%가 반 정도가 2년 후에도 이런 통증이 지속되면서 어깨 관절 운동이 그냥 제한된 상태로 그대로 남는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말이 뭐 틀린 건 아닌데, 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군요. 않을 수도 있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니까요. 치료받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봐도 안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그냥 놔뒀다가 다른 어깨 질환일 수도 있는데 또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감별 진단할 필요가 있고, 어깨 통증이나 불편감이 생기는 것들은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증상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심하면 당연히 병원을 찾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뭐 덜 아프다거나 좀 아팠다 안 아팠다 이러면 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초기 증상에서는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병이 증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주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병원을 찾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날 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경과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실 필요가 있고요. 처음에는 통증이 이제 안쪽으로 이제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어지고, 뭐 팔을 앞으로든지 바깥쪽으로든지 특히 이제 뒤쪽으로 돌리기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 세수할 때도 힘들고, 또 머리 감을 때, 또 머리 빗을 때, 또 옷 같은 거 입고 벗고 이렇게 할 때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50견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상당히 불편하고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상태 정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나타나는 정상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 많은 분들이 이제 50견으로 힘들 때, 또 하루 걸러 한 번씩 침을 자주 맞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침 치료 어떻습니까? 증상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네, 이 50견은 이제 한의학에서는 뭐 견비통, 견응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침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데, 침 치료는 아무래도 기혈 순환을 시켜주고 또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0견 때문에 침치료 받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관절의 운동 범위를 넓혀주거든요.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지다 보면 안쪽으로 팔을 잡아당기는 근육 쪽이 상당히 긴장돼 있고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힘을 약화시켜주는 침치료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데 침치료가 아주 효과적이 보고요. 그리고 침치료는 이런 50견으로 유착된 부분을 침을 찔러서 그 부분을 파괴시키다 보면 아무래도 그 조직이 손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직이 손상돼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데는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침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환자분들은 아프시니까 빨리 낫는 마음에서 매일 와서 침을 받고 싶지만 그 부위를 자극을 계속하게 되면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찔러 놓으면 또 상처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조직이 손상된 것들이 회복되는 그 시기까지는 찜질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침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가급적이면 뭐 이틀에 한 번씩 맞으시는 게 좋죠. 이틀에 한 번, 네, 아니면 네. 3일에 한 번 정도씩 네. 침을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 어깨 부위로만 침을 맞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위도 침을 더 놓게 되는 건가요? 침 치료는 대부분 기본적으로는 아프면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는 게 이제 아시얼요법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아프면 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자꾸 문지르는 것처럼 아픈 부위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 그 부위에 지나가는 경혈들을 침을 놓기도 하고요. 그 부위에 지나가는 경락 중에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의 손이나 발에 있는 이런 부위에다가 침을 놓기도 하고요. 그런 부위가 놓게 되면 자극이 더욱더 강력한 자극들이 위에 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를 뭐 원위치열하는 이런 치료법을 쓰기 때문에 어깨가 아픈데도 팔과 다리 쪽에도 침을 놓을 수는 있는 거죠. 네, 그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봉독 약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예, 이것도 그 오십견 치료에 쓰이나요? 이게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데는 봉독 약침만큼 탁월한 게 없거든요. 네. 이 봉독이라는 것은 벌에서 추출한 그런 독 자체를 정제해서 마치 주사 놓는 것처럼 안전하고 또 일정한 양들을 놓게 되는 이런 봉침요법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에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물질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또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상당히 탁월해서 어깨 부위에 봉독 약침을 치료하게 되면 염증을 제거해서 통증이 완화되고 또 침 맞는 부위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상당히 좋겠고요. 그 외에도 손상된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약 처방도 쓰기도 하고요. 네. 또는 이제 어긋난 어깨나 관절 자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교정하기 위해서 추나요법도 같이 병행을 할 수가 있죠. 네, 이 통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움직임이 덜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게 안 움직이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약간 통증이 있더라도 운동을 좀 해주는 게 좋은 건지요? 근데 오십견이 발생하면 움직임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처음엔 통증이 있더라도 꾸준하게 반복하면 점점 운동 범위를 넓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건 상당히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무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 염증이 더 악화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증을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깨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나 기타 어떤 구조물들을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자세를 자꾸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운동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세게 한다고 좋은 거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그 운동 범위를 넓혀 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네. 찜질은 어떨까요? 냉찜질이 좋은 건지 아니면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모든 통증도 마찬가지지만 찜질을 먼저 생각하시게 되거든요. 네.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나면 시원해지는 느낌이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깨 통증이 있을 때도 찜질도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따뜻한 찜질, 온찜질은 혈관이나 근육을 이완하고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관절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이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또 관절과 근육들을 경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깨 통증 양상에 따라서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면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다치거나 어떤 외상에 의해서 근육이나 인대에 염증이 일어나면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아무래도 온찜질보다는 냉찜질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 48시간 지난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이제 어깨 통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냉찜질보다는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제 어깨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 찜질을 해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붓고 더 아프다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대부분 이제 50견으로 어깨 통증이 있으면 짐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른 원인으로 인한 어깨 통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50견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근막 통증 증후군이거든요. 예. 이제 근육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데 주로 이제 목이나 어깨에 근육이 뭉쳐져서 나타나는 통증이거든요. 이 부위는 명확하게 이제 근육이 뭉친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는 뭐 두통도 나타나고 근육통을 나타나기 때문에 오십견과 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그런 4개의 힘줄인 회전근개가 끊어지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거는 증상이 이제 오십견하고 비슷하지만 주로 이제 통증이 거의 관절 앞쪽에 나타나고요. 팔을 120도에서 뭐 180, 166도 정도 이렇게 들어올릴 때 가장 심하고 그 다음에 팔을 거의 다 올리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쉽게 올라간다는 점이 이런 오십견하고 조금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석회화건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통증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어깨를 장시간 사용한 만큼 힘줄이 마모돼서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안에 석회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 요렇게는 심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십견하고 비슷하지만 요거는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고요. 또 목이나 어깨 통증이나 이런 팔다리까지 저린 경우는 또 목 디스크 같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김용석 교수였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으로 생각해보는 건강 이야기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지요? 책 제목을 보니까 호르몬과 관련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아하.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 건강과 관련해서 호르몬 이야기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뭐만 하면 다 도파민 이야기를 해요. 예. 도파민 중독이다. 심지어는 도파민을 뭐 수집한다라고 해서 도파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는데 과하게 도파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파민뿐만이 아니고 각종 호르몬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식욕, 체중 조절, 수면의 질, 스트레스 반응, 면역 체계, 생식, 불임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거나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호르몬이다. 이라는 건데요. 호르몬은 순간의 감정부터 일생의 변화까지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좌우하면서 삶 전체를 지배한다라고까지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호르몬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한동안 우리가 보면 호르몬도 유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도파민이 한창 유행이고 한동안은 뭐 세로토닌이 한동안 유행이었고요. 예. 또 한동안은 또 뭐 웃으면 또 무슨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의학센터의 당뇨병 센터 소장이고요. 네. 또 당뇨병 연구 권위자이면서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막스 니우도르프 교수가 책의 저자인데요. 예. 보통 호르몬 관련 책들이 호르몬을 열거하고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책은 조금 접근이 다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다양한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네. 그때 호르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임신과 출산을 통한 인간의 탄생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의 각 단계에서 작용하는 주요 호르몬과 기능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생애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나이 들수록 자꾸만 잠에서 일찍 깨는 이유라던가 수면 장애가 생기는 이유, 수면 장애가 있으면 당뇨병이 늘어나는 이유, 그리고 성 호르몬이 감소함에 따라서 어떠한 신체 변화가 생겨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건강과 관련된 변화들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그 저자가 내분비내과 의사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많은 분들은 결국은 호르몬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역시 건강한 삶을 위한 비결 호르몬이다 이런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살 더 먹을수록 늘어나는 체중이라던가 아무리 자도 피곤한 느낌이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이유 모를 의욕 저하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또한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면 예. 우리는 보통 이제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그러는데 저자는 그것보다는 우리 몸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르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감정 변화의 뒤에는 혈류를 통해서 다양한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 작용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작은 화학물질의 균형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 몸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애 주기를 쭉 아우르는 동시에 양육대 본성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식욕과 체중 조절의 문제, 장내 미생물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맞습니다. 갖고 있는 주제죠. 예. 면역 체계, 수면, 스트레스 반응 다양한 주제를 호르몬을 가지고 풀어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분비샘들의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이 또 그림으로 잘 소개가 돼 있고 우리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자주 다뤄지는 호르몬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있는데요. 예.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필수적인 호르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함께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호르몬이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능, 성기능, 기억력, 노화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호르몬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어떤 생애 주기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호르몬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생명의 탄생이 흔히 엄마의 뱃속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난자세포와 정자세포를 만들고 적절한 장소, 시간에 그 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없으면 정자와 난자가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식이 실제로 우리 뇌에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시작하는 셈이고요. 또한 태아는 호르몬을 통해서 산모와 서로 호흡하면서 이 언제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인지를 네. 결정한다고 그럽니다. 진통 시기, 출생 시점을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조절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책에 보면요. 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가 호르몬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그럽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시기를 부모들이 소사춘기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 이유는 1살에서 3살 사이가 아이들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너무나 여러 가지 이상한 변화들이 생겨나요. 그동안은 애들이 소사춘기인가 봐 라고 해서 그냥 넘겼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이들이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책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신체 관리를 하고 영양 관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면 생후 1년에서 3년 사이가 골든타임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고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기 자녀들, 사춘기.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정서적인 변화가 생겨나고 또 심리적인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그때 어떻게 자녀들에게 적절한 안정을 좀 취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예. 호르몬의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해줘요. 음흠. 그리고 임신 출산 과정에서의 호르몬 영향이라든가 유아기 발달에서의 호르몬 영향, 그러니까 출생 즈음에 호르몬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예. 보통 출생 한 달 전부터 남성 아이의 경우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는데 예. 20명 가운데 한 명이 고환 하나가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특히 최근 들어서 산모의 지나친 식물성 여성 호르몬 섭취라든가 환경 유해 물질 때문에 고환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일컬어 잠복 고환증이라고 부르는데 예. 이 잠복 고환증은 성인이 돼서도 생식 능력 감소를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예. 1950년대 초에 네덜란드 최고의 여성 육상 선수였던 푸크여 딜레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일반 여성보다 달리기도 훨씬 더 빨리 뛰었고요. 예. 또 그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더 많이 분비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DNA를 검사해 보니까 그는 여성이면서 남성이었고 복강에 작은 잠복 고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작용 때문에 어떤 신체에 이상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몰랐는데 여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잠복 고환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맞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이런 이제 호르몬 분비에 약간 문제가 생겼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푸크여 딜레마 얘기를 잠깐 더 하면 예. 워낙 달리기를 잘 뛰고 단거리 경주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뒀던 당시에 뭐 거의 히로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여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훨씬 높았고 이 때문에 체육협회가 성별 확인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출전 금지의 결정까지 내리게 돼요. 아, 예. 결국 그녀는 여성이었지만 남성이었던 거잖아요. 예. 평생 여성으로 살았지만 사후에 DNA 검사를 통해서 복강에 잠복 고환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거든요. 네네. 이런 사례처럼 발달 과정에서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외부 생식기가 숨겨진 채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자라거나 예. 아니면 남성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이걸 유전적 모자이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허.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특히 최근 들어서 환경 여러 가지 이 문제 그렇죠.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있고. 점 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호르몬이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행동, 감정, 기분뿐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를 좌우하기도 한다. 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평화까지요. 예. 이게 어떤 왜 이야기인가 그렇습니까? 싶으실 텐데요. 예.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참 인기가 많았던 대통령이었죠. 예. 하지만 그는 에디슨 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 이게 뭐냐면 예. 염증 때문에 우리 몸의 부신이 호르몬을 적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케네디가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받은 치료는 코르티솔 수치의 급 변동을 유발했다고 그럽니다.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부족하면 기운이 빠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인공 호르몬을 주사해서 이 코르티솔 수치를 늘 조절했다고 그래요. 잘 몰랐던 사실이네요. 예. 근데 문제는 타이밍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예. 1961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이 열렸죠. 근데 하필 정상회담 자리에 당시 소련 지도자였던 흐르쇼프가 지각을 하게 됩니다. 아, 늦게 왔어요. 원래 예.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온 거죠. 예.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기다리는 동안에 호르몬 수치가 내려가게 된 거죠. 이미 이제 맞았는데 투입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케네디 대통령은 정작 회담에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예. 녹초가 돼서 아이고. 젖은 자루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어허. 역사가들은 이 케네디 대통령의 에디슨 병 때문에 외교 협상이 실패했고 당시에 예. 양국의 분위기가 악화돼서 핵 미사일이 쿠바를 겨냥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이런 사실들만 알고 있었지 그 뒷 배경은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 물론 이거 때문에 그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런 일도 분석도 있었다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가 하면 예. 케네디의 호르몬 불균형이 그의 인기에도 작용을 했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에디슨 병을 앓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건 부신의 문제가 있어서 코르티솔과 알도스테론 호르몬 생산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 외에도 자꾸만 짠 음식이 먹고 싶고 피부와 점막이 마치 햇볕에 그을린 것처럼 약간 검어진다고 그래요. 예. 케네디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그는 피부 색소 침착이 뚜렷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태닝한 것처럼 피부색이 건강해 보입니다. 예. 1960년 대선 TV 토론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상대 후보가 바로 리처드 닉슨이었는데 닉슨. 네. 닉슨이 케네디 옆에 섰을 때 닉슨의 얼굴은 상대적으로 창백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케네디는 너무 색소 침착 때문에 약간은 건강해 보일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피부가 건강해 보였다라는 거죠. 예. 저자는 이것 역시 케네디의 승리에 도움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디슨 병의 시발점인 부신, 이게 신장 위에 붙어 있습니다. 크기가 3에서 5cm 되고요. 무게가 8g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부신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노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을 생산하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의 주요 기능이 거의 스트레스 대처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호르몬들을 적게 생산하고 결국 아무리 자도 계속 피곤하고 기억력 떨어지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자극에 예민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요즘 유행하는 번아웃 증상들 예.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뭔가 녹초가 된 느낌이 드는 것 주요 원인이 바로 부신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저자가 강조하는 호르몬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호르몬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입니다. 예. 그리고 장에서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밝혀지면서 그러면 장 건강이 중요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자 역시도 최근 과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 장내 미생물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특히 우리의 장 속에 거주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호르몬의 생산과 뇌의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책을 통해서 함께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 장내 미생물이요. 비만과 당뇨병 치료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청소년, 성인은 물론이고 노년기에도 우리는 호르몬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앞서 우리가 임신과 어떤 출산 때의 호르몬의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이제 노년기 이후에 호르몬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될 텐데 나이 들수록 그런 얘기합니다.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희한하게도 실제 닮았어요.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저자는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호르몬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60세가 되면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이 지휘봉을 잡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반대로 남성은 여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에스트로겐이 젊은 남성보다 최대 3배 더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성이 나이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남성 노인의 외모가 여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미용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늘어난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남성 노인들은 배가 나오는 맥주배가 되기 십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남성처럼 얼굴 폭이 넓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남성화 되는 거죠. 예. 호르몬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는 정말 대단한 물질이라면 그냥 우리는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네?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일 수밖에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럴 수 거죠. 있죠. 예. 하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르몬이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흐리게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호르몬이 작용하면 그 의지가 꺾일 수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식욕도 마찬가지고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호르몬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호르몬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식욕 호르몬이 식습관을 망치기도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면 다시 식욕 호르몬이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과 우리의 습관, 생활 습관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건데요. 저자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순환을 끊고 건강하게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호르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호르몬과 화해하고 호르몬과 이웃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호르몬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가 건강하게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건강한 호르몬을 또 분비할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 오늘 함께했습니다. 북칼럼니스트 홍순철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에드윈 호킨스 싱어스의 오 해피 데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